바닷속의 아침은 분주합니다. 물고기들의 먹이는 해류에 실려온 플랑크톤이죠. 먹이를 먹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재빨리 산호 속으로 피합니다. 산호초 주변은 정착한 물고기와 잠시 왔다 가는 종들이 뒤섞여 인간들의 도시만큼이나 혼잡하죠. 수천 마리씩 무리지어 다니는 줄전갱이도 산호초의 가족입니다. 이 많은 수가 움직이면 주변은 순식간에 혼잡해집니다. 산호초 옆에서 조용히 쉬던 거북이는 얼른 자리를 피합니다. 거북이의 순환은 산호초 곳곳에서 벌어지죠. 산호초를 갉아먹는 이 물고기는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배설을 합니다. 이 거북이는 피할 틈도 없이 똥벼락을 맞았네요. 참다 못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이 거북이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서둘러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한적한 산호초는 거북이들이 달콤한 낮잠을 즐기는 곳이죠. 주변의 거북이들 모두 눈이 반쯤 감겼습니다. 느긋하게 먹이를 찾는 거북이도 있네요. 사람들처럼 거북이 식성도 제각각입니다. 좋아하는 먹이는 죽은 산호에서 자라는 조류. 산호를 작게 잘라야 하는데 이건 너무 단단하군요. 거북이의 부리는 날카로운 데 반해 깨무는 힘은 의외로 약합니다. 바로 포기. 반면 이 거북이는 먹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까치발을 들고 좁은 틈으로 들어가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뭔가 잘 안 되나 봅니다. 다시 한번 도전. 힘들인 거에 비해 성과는 없어 보이네요. 잡식성인 거북이의 먹이는 바닷속에 널렸습니다. 해조류는 거북이가 즐겨 먹는 먹이죠. 100년을 넘게 사는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소식갑니다. 거북이가 활동하면서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남짓. 폐에 저장했던 산소가 고갈되면 위로 올라가 공기를 마셔야 하죠. 이런 거북이의 암수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꼬리처럼 생식기가 길게 나와 있는 것은 수컷. 몸이 매끈한 체형이 암컷입니다.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는 짝짓기에는 언제나 눈치 없는 경쟁자들이 따라붙죠. 거북이 중에는 산란기 때 태평양을 횡단하는 종도 있습니다. (3km에) 걸쳐 길게 뻗은 이 해변은 세계 최대의 거북이 산란 장소입니다. 해마다 8월에서 10월 금음달 무렵이면 해안가는 거북이들로 북적거리죠. 이른 새벽 해안가에 도착한 거북이들은 상륙할 준비를 합니다. 해변엔 먼저 도착한 선발대가 쭉 늘어섰습니다. 이 중에는 태평양 먼 바다에서 4,000km를 달려온 거북이도 있죠. 일행들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 거북이는 길이 70cm, 무게 50kg 정도의 올리브 리들리 거북이입니다. 많은 수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들만의 고유의 질서가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파도가 닿지 않는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왜 거북이는 이른 새벽에 떼지어 왔을까요? 거북이는 천적을 피해 밤이나 새벽에 알을 낳습니다. 마을 경계선까지 올라온 선두그룹은 서둘러 모래땅을 팝니다.
뒷지느러미로 3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는데 먼 길 오느라 체력은 고갈되어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죠. 힘에 부치다 보니 땅을 파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산란 기간에 5만여 마리의 올리브 리들리 거북이가 이곳에 알을 낳습니다. 이 거북이들이 어떤 신호에 의해 이곳으로 떼지어 오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죠. 날이 밝자 독수리들이 사방에 나타납니다. 이 독수리들은 해안에 골칫거리자 무법자들이죠. 거북이들의 땅 파기는 체력이 거의 소진될 때쯤 끝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을 파면서 다른 거북이가 먼저 낳은 알까지 파헤쳐졌습니다. 이때를 기다리던 독수리가 달려듭니다. 밖으로 드러난 알은 모두 독수리의 차지가 되죠. 이 무렵 수많은 둥지가 허무하게 훼손됩니다. 드디어 산란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미의 진통 속에 탁구공만한 알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많게는 80여 개까지 낳기도 하죠. 이 알들은 모래 속 온도에 따라 암수가 결정됩니다. 섭씨 27도 미만이면 수컷, 31도 이상에서 부화하면 모두 암컷이 되죠. 그런데 그 중간인 29도에서 부화하면 암수 비율은 거의 같아집니다. 알을 다 낳자 어미는 재빨리 모래로 덮습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어미는 알 낳은 흔적을 감추기 위해 체중을 실어 꾹꾹 눌러 다집니다.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다로 돌아가는 길, 곳곳이 장애물입니다. 돌아가기보단 쉽게 넘어가는 걸 선택한 이 어미.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배가 나무에 턱 걸려서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잘 가는데 혼자서 허우적허우적. 5분 넘게 씨름하다 간신히 성공합니다. 조금 돌아가면 될 일을 괜한 힘만 뺐네요. 바다로 가는 방향은 내리막길, 발걸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상어한테 물려 뒤쪽 지느러미를 잃은 어미도 산란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어미도 있습니다. 기나긴 여정에 지친 이 어미는 알라을 구덩이도 파지 못한 채 바닥에 그대로 나았습니다. 산란의 여정은 외롭고 고단한 길입니다. 독수리가 우글대는 이곳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이 어미는 독수리의 공격을 받아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독수리는 상처난 눈을 집요하게 쪼아댑니다. 그런데 왜 어미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버틸까요? 알을 낳는 중입니다. 거북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아챈 독수리들은 이번엔 알을 꺼내 먹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미는 서둘러 모래로 알을 덮기 시작합니다. 알이 모래에 덮이자 독수리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공격. 어미는 고통을 참으며 모래를 꾹꾹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독수리가 알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누릅니다. 어미는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바다로 돌아갈 시간. 하지만 앞도 안 보이는 데다 어미는 너무 지쳤습니다. 무작정 파도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본능은 끊임없이 삶을 향하고 있죠. 한쪽 눈을 잃은 어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어미는 산란의 여정에서 낫지 않을 상처를 입은 채 돌아갑니다. 바다로 가는 길도 난관의 연속입니다. 지친 어미들은 큰 파도에 힘없이 뒤집히며 멀리 휩쓸려 갑니다. 거북이는 몸이 뒤집히면 바로 서질 못하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수많은 어미가 오르내렸던 해변에는 진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 어미도 있죠. 독수리의 공격으로 피투성이가 된 이 어미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합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치고 알을 낳으며 기력이 소진된 어미는 결국 독수리의 먹이로 허무하게 생을 마칩니다. 다음 날 주민들이 거북이의 산란 장소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거북이의 알을 파냅니다. 산란기 때 일정 기간 마을 주민들에 한해 알을 채취하도록 허가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거북이 알은 내일이면 사람들의 별미로 팔려나가겠죠. 굵은 소낙비에 해변은 인적이 끊겨 고요한 정적이 흐릅니다. 거세게 내린 폭우에 해변은 통째로 쓸려가고 그 속에 묻혀있던 거북이 알들도 모두 바다로 사라집니다. 사람보다 시력이 5배 이상 더 좋다는 독수리는 해안을 돌며 먹이를 찾습니다. 해변은 폭우와 파도에 쓸려온 알들이 터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독수리 떼의 일부는 무너진 절벽에서 거북이 알로 배를 채웁니다. 해변은 이미 독수리들의 점령지가 되었고 경쟁하듯 알을 먹어치웁니다. 마을의 개도 거북이 둥지를 파헤치는 데 앞장섭니다. 후각이 발달한 개는 갓부화한 새끼 거북을 용케 찾아내 먹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후 변화는 거북이 생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거북이 알을 관찰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화 시기가 훨씬 지났는데 알들은 형체가 변하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새끼로 자라면서 성장이 멈춰진 것도 있습니다. 거북이 알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Yeah, this one is dead and all those ones are dead too. Probably because of the high temperatures, low humidity, and we had really high tides. And if the eggs are under the water during a long period of time, they die because they cannot breathe. 생명을 잃은 알들은 독수리의 먹이로 뿌려집니다. 달라진 기후 변화는 거북이 산란장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강해진 파도는 연일 해변으로 몰아칩니다.
높아진 파도는 거북이 둥지를 덮치고 민가 근처까지 빈번하게 넘칩니다. 한낮의 모래 해변의 온도는 섭씨 40도를 훌쩍 넘기기도 하죠. 거북이 알이 성장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해변의 주인이 바뀝니다. 새끼 거북을 끌고 가는 것은 집게. 한쪽에서는 이미 집게들의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집게는 새끼 거북이의 제일 약한 배를 노려 내장만 빼먹고 버립니다. 밤에 부화한 많은 새끼 거북이가 집게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어린 새끼가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꼬물꼬물 움직이는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둥지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50여일) 만에 부화한 새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던 새끼들은 파도 소리와 바다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갈 곳을 확인한 새끼는 망설임 없이 달립니다. 그리고 몸속에 새겨진 본능대로 파도에 몸을 맡기고 나갑니다. 둥지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막내도 바다로 향합니다. 같이 태어났지만 이제부터는 각자 홀로 서기를 해야 되죠. 새끼가 어른으로 자랄 확률은 1000마리 중 단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무사히 자란다면 15년 후 어미가 되어 이 해변을 찾아오겠죠.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북이는 죽음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길이 50m의 수중동굴.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동굴 속에 잊힌 죽음이 있습니다.
이 거북은 어쩌다 이 깊은 동굴 속에서 생을 마쳤을까요? 낮에 동굴로 들어왔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입구를 못 찾고 질식사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연히 추측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죽음이 있는 동굴도 있습니다. 동굴 길이가 300m가 넘는 이곳은 수많은 거북이들의 죽음이 쌓여 있죠. 동굴의 아늑한 구석에는 조용히 죽음을 맞았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늙거나 병든 거북이가 눈에 띄지 않는 동굴 속을 스스로 죽음의 장소로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고통스럽게 생을 마친 듯한 흔적도 있습니다. 동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셀 수 없이 많은 죽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거북이들은 왜 하필 동굴 속에서 죽음을 맞았을까요? 산호초는 바닷속에 자리한 하나의 도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산호가 층층이 쌓이며 거대한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험악한 거주자도 함께 살죠. 이 거주자는 늘 혼자 있는 걸 선호하는 개인주의자입니다. 온종일 먹이를 기다리는 조개까지 수많은 종이 산호초의 가족을 이루고 있죠. 산호초의 구성원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생존 방법을 터득하며 살아갑니다. 무리를 이루는 것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방어 수단이죠. 반면 포식자의 무리는 먹잇감 사냥을 위해 최적화된 전략을 펼칩니다. 바닷속의 정막을 먼저 깨우는 것은 황점전갱이 무리입니다. 평화롭게 쉬던 정어리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우왕좌왕 어쩔 줄 모릅니다.
위험을 직감한 정어리들은 서둘러 무리 속으로 파고듭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구조물처럼 변모했습니다. 정어리 떼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정어리의 피부와 혈액 속에는 예민한 교감신경이 존재합니다. 교감신경은 위협을 감지하는 동시에 안전한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아무리 잘 피하려고 해도 항상 희생자는 나오기 마련이죠. 배를 채운 포식자는 유유히 자리를 떠나고 정어리들은 다시 대열을 정비하며 질서를 회복합니다. 오늘도 몇 마리의 일행이 먹이로 사라졌지만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약자의 운명은 하루하루가 위태롭지만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통해 종족을 이어갑니다. 바다 생물들은 저마다 살아남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드닐은 플랑크톤을 먹을 때만 몸의 절반을 살짝 내놓죠. 경계심이 강한 종입니다.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슬그머니 꽁무니부터 뺍니다. 가드닐 특유의 생활 방식이죠. 매처럼 좋은 시력을 가졌다는 얼룩매 가오리의 정찰 비행입니다. 모래 위를 스치듯 지나가며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려 합니다. 얼룩매 가오리가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래 속에 사는 개와 조개입니다. 하지만 넓은 지역에서 작은 먹이를 찾는 건 쉽지 않죠. 쿨하게 뒤돌아섭니다. 집요한 사냥꾼인 바다뱀 역시 산호초의 거주자입니다. 이 바다뱀의 조상은 오래전에 육지에서 살았던 생물입니다. 먹이를 찾아 바다로 온 후 환경에 적응하며 세대를 거쳐 진화해 왔죠. 후손들은 물살을 가르기 좋도록 꼬리 부분이 납작하게 진화했습니다. 바다뱀은 수면에서 숨을 들이마신 후 긴 폐에 공기를 저장해 한두 시간은 숨을 참고 버틸 수 있죠.
굴 속의 갑각류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많이 움직일수록 폐에 저장된 산소는 급격히 소모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면을 오르내리며 호흡을 해야만 되죠. 평온하던 바다에 물살이 일어납니다. 조석 현상. 하루에 2번 달의 위치에 따라 바닷물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이죠. 물이 빠지고 들어올 때마다 바닷속에는 거센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오징어는 나무 기둥 뒤에서 물살을 버텨냅니다. 날리는 모래 때문에 바닥에서 생활하는 종은 곤욕이죠. 자칫하면 물살에 훅 쓸려갈 수도 있으니 이럴 땐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태평양에는 약 600여 종의 산호가 서식합니다. 산호 주변은 4천여 종의 물고기가 자라고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죠. 라이언 피쉬입니다. 사냥꾼치고는 지느러미가 과도하게 치장됐죠. 요란한 등장에 물고기들은 바로 경계합니다. 약 올리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계속 도망다니면 잡을 수가 없죠. 결국 사냥을 포기합니다. 산호초 세상에는 전형적인 사냥꾼도 존재합니다. 먼저 목표물을 정합니다. 그 다음 미끼로 관심을 끌며 먹잇감을 향해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어떤 먹이를 노리고 있을까요? 마침내 노리던 먹잇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리며 먹잇감이 사정권에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한순간 성공합니다. 몸집은 작지만 뛰어난 사냥꾼이죠.
리보닐은 현란한 몸짓으로 먹잇감의 혼을 쏙 뺍니다. 가는 길을 막고 정신을 쏙 뺀 다음 가까이 오면 한숨에 잡습니다. 바깥 세상은 언제나 위험하죠. 이럴 때는 집 안에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녀석은 워낙 경계심이 강해 좀처럼 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레이더처럼 생긴 눈으로 앞의 실체를 탐색하느라 분주합니다. 촬영팀의 조명빛이 어쩌면 외계인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산호초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천적들 눈에 절대 띄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대표하는 동물이 바로 영리한 갑오징어죠. 갑오징어는 한순간에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피부 근육으로 결절이라 불리는 돌기를 만들어 주변 환경에 완벽히 적응합니다. 픽셀 같은 색소세포 수백만 개가 풍선처럼 확장하고 수축하면서 금세 색을 바꾸죠. 이러한 위장은 방어에 충분하지만 만약 통하지 않으면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산호초 세상에는 위장의 달인들만이 모여 사는 독특한 장소도 존재합니다. 바닷물이 좁은 섬 사이를 통과하는 인도네시아 렘버 해협은 물살이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사방이 드러난 이곳에서는 위장술이 뛰어난 종들만이 생존할 수 있죠. 외출 나갔던 문어가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사방이 훤히 드러나 집에 있을 때도 위장이 필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집을 통째로 들고 다니는 문어도 있죠. 그런데 이건 체력 부담이 크겠죠. 몇 발짝 못 가 지쳤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출발. 포기하지 않는 걸 보니 집이 마음에 꼭 드나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 문어한테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굴러가도 목적지에만 가면 되겠죠. 한참 걸어야 할 길을 단숨에 왔습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일단 터를 잡고 집을 세웁니다. 그런데 주변의 해조류가 자꾸 몸에 걸립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집터가 안 좋은 것 같죠? 다시 오르막길로 향합니다. 힘이 떨어지니 몸도 집도 천근만근. 여기는 어떨까 집을 세워보는데 이번에는 바닥이 고르지 않습니다. 다시 이동.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터를 찾았습니다. 먼저 바닥에 모래를 파내고 그 자리에 집을 세웁니다. 아늑한 집이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단한 시간이었네요. 사방이 모래밭인 이곳에는 어떤 생물이 숨어 있을까요? 언뜻 보기엔 해조류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눈도 초롱초롱 빛나고 귀여운 종이죠. 한 줄기 해조류는 누구의 관심도 끌지 않죠. 완벽한 위장입니다. 바닥이 온통 팔의 군락지인 이곳에도 생명은 존재합니다. 버려진 나무 쓰레기처럼 보이죠?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온통 초록색 환경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발한 위장술입니다. 밤이 되면 산호초의 바다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합니다. 주간 근무자들은 퇴근하고 야간 근무자들이 교대합니다. 야행성인 새우떼는 수면 근처의 식물 플랑크톤을 경쟁적으로 먹습니다. 혼자 오붓한 시간을 즐기려던 문어는 달려드는 플랑크톤이 여간 성가신 게 아닙니다.
피부가 얇은 문어는 이물질이 닿는 걸 아주 싫어하죠. 이런 상황에서 문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모래를 깊이 파냅니다. 그리고 집을 비스듬하게 눕힌 후 대문을 닫습니다. 이 녀석은 플랑크톤을 어떻게 피할까요? 모래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 어린 문어는 플랑크톤을 피해 집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집에 오니 좋긴 한데 배가 고픕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편안히 낚시하기. 길게 뻗은 다리로 낚시를 시도하는데 별 소득이 없습니다. 오늘 밤엔 배를 채우기 힘들겠네요. 밤의 사냥꾼, 불꽃 갑오징어입니다. 야행성인 이 오징어는 먹잇감을 찾아 어둠 속을 은밀하게 이동합니다. 같은 야행성인 이 새우는 오늘 밤 운이 안 좋네요. 불꽃 갑오징어는 먹잇감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사냥을 100% 성공합니다. 늦은 밤, 이 오징어는 왜 주변을 서성이고 있을까요? 좀 전에 낳은 알들이 모래 속 안반에 잘 붙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오징어는 알을 낳고 나면 어미로서의 역할은 끝나죠. 하지만 이 어미는 알 옆을 바로 떠나질 못합니다. 육아 주머니의 알들은 30여일 정도면 부화해 산호초의 식구로 살아가겠죠. 한참 동안 알 주변을 서성이던 어미는 마침내 어두운 바닷속으로 떠납니다. 모두가 잠든 밤, 은밀하게 사랑에 빠진 문어 커플도 있습니다. 문어는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요? 문어의 사랑법은 특이하게 수컷의 다리를 이용합니다. 수컷 문어는 다리 끝에 빨판이 없는 것이 생식기 역할을 하죠. 이 다리를 암컷 몸에 넣고 정자를 옮깁니다.
문어의 사랑은 1시간이 넘도록 계속 이어집니다. 수컷은 암컷의 반대편 몸속에도 여러 개의 정자 주머니를 보냅니다. 수컷은 태어나 단 한 번의 짝짓기를 하면 대부분 생을 마치죠. 암컷 역시 한 번의 산란 후 알들이 부화하면 죽습니다. 문어는 약 2년의 짧은 생 동안 한 번의 수정과 산란을 하는 거죠. 암컷 몸속에 있는 10만여 개의 알을 모두 수정시키는 사랑은 2시간이 되어서 끝이 납니다. 암수의 격렬했던 사랑이 끝나면 서로 미련 없이 돌아서죠. 날이 밝자 어선들이 바다로 나왔습니다. 일찍 바다로 나선 어부가 그물을 당겨보지만 아쉽게도 소득은 없어 보입니다. 그 시간 바닷속 대왕 쥐가오리는 먹이를 찾아 먼 바다로 향합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물고기들은 아직 활동 전입니다. 돈 되는 물고기들은 옹기종기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어부가 빈손일 수밖에 없겠죠. 물고기들은 한참을 더 지나서야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이언트 트레발리가 아침 일찍 찾아온 곳은 어딜까요? 물고기의 아가미는 이물질이 잘 끼는데 제거하는 방법은 오로지 청소 놀래기한테 의지합니다. 바닷속 물고기 중에는 어렸을 때랑 완전히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이 바로 입술이 매력적인 할리퀸 스위트립스죠. 어릴 때는 천방지축 사방을 휘젓고 다닙니다. 유아기를 벗어나면 조금 온순해 보이지만 몸은 여전히 정신없이 흔들죠. 조금 더 자라면 의젓하게 확 바뀝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몰라볼 정도로 점잖게 변하죠. 성장기가 아주 독특한 종입니다. 태평양에는 오래전 지각 변동으로 생겨난 수많은 해저 터널이 존재합니다. 터널에 비어있는 공간은 어린 물고기들의 육아 장소가 되고 있죠. 터널 주변에는 대형 어종이 머물 수 있는 넉넉한 공간도 있습니다. 터널 속 큰 산호가 자리한 곳은 물살에 실려 많은 플랑크톤이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엔 알아채기 힘든 작은 생물들이 은밀하게 숨어 살죠. 크기가 고작 1cm 남짓 정도의 피그미 해마는 피부의 질감까지 산호와 똑같이 위장했습니다. 피그미 해마는 물살에 밀려 산호에 붙은 플랑크톤을 먹는데 평생을 한 장소에서만 삽니다. 작은 몸집에 산호처럼 완벽하게 위장까지 했으니 천적인 물고기 눈에 띌 리가 없겠죠. 산호초 세상에 약하고 작은 생물일수록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갑니다. 어떤 생물은 너무 감쪽 같아서 눈을 의심할 정도죠. 새우의 움직임이 없다면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위장입니다. 작은 생물들은 움직이는 것도 은밀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도 교묘하게 숨어 사는 생물이 있죠. 몸이 투명한 새우는 상대적으로 색이 진한 곳에 거주합니다. 비록 작지만 살아가는 지혜는 모두 가지고 있죠. 산호초 세상에서는 방어 전략이 없으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불가사리 다리를 싹둑 잘라놓은 범인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할리퀸 새우입니다. 이 새우는 불가사리 천적으로 다리만 잘라 먹습니다. 불가사리 다리 하나를 잘라내면 할리퀸 새우 커플은 열흘 넘게 먹을 수 있죠. 불가사리는 다리를 잃었지만 6개월이면 90% 이상 다시 재생됩니다. 할리퀸 새우는 평생 먹을 식량을 옆에 두고 사는 셈이죠.
바닷속에는 어디를 가든지 은밀하게 지켜보는 포식자가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이런 성게를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죠. 성게를 등에 지고 다니는 개입니다. 특이하게 생긴 다리로 성게 가시를 꽉 잡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다 가죠. 급할 땐 달리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볼모로 잡힌 성게는 꼼짝할 수가 없죠. 이번에는 성게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앞뒷발로 더 단단하게 잡습니다. 염치 없지만 문어 같은 천적을 피하려면 이런 방법도 필요하죠. 산호초는 생존을 위한 긴장감이 늘 존재하는 곳입니다. 태평양에서 산호초가 형성된 구역은 1%가 안 되지만 해양생물 대부분이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곳은 산호가 무성한 곳이죠. 살기 좋은 곳은 붐비지만 폐허가 된 곳은 썰렁합니다. 인간 세상과 다르지 않죠. 최근 들어 태평양에는 물고기들이 살기 힘든 환경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 되었죠. 태양 에너지는 연일 바닷물을 데우고 그 영향은 바닷속 깊은 곳까지 전달됩니다. 바닷속 수온은 우려할 만큼 크게 상승했죠. 이런 수온에서는 바닷속 생물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산호는 그 영향이 더 심각합니다. 산호는 주산 텔러라는 미세한 단세포 조류가 몸을 감싸고 있죠. 이 세포는 광합성을 하고 산호에게 필요한 에너지 95%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수온이 오르면 주산텔러 단세포 조류는 견디질 못하고 산호 곁을 떠납니다. 산호는 결국 하얀색 뼈대가 드러나고 굶어 죽죠. 태평양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산호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물고기 4천여 종이 살아가는 곳이죠. 태평양의 산호가 이대로 사라진다면 인류는 거대한 재앙의 파도에 휩쓸릴 것입니다. 지구 전체 바다 면적의 63%를 차지하는 대양입니다. 지구의 육지 면적보다 더 넓은 태평양에는 2만 5천여 개의 섬들이 마치 그림처럼 점점이 박혀 있죠. 섬을 중심으로 바닷속에는 물고기떼의 행렬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리듬에 맞춰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정을 펼치죠. 태평양은 전 세계 어획량의 약 60%가 잡힐 만큼 생물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물고기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먹이 사슬에서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심해에서 올라오는 용승 해류에 있습니다. 심해에 가라앉았던 해양 생물의 사체 부스러기는 용승 해류에 실려 수면으로 떠오르죠. 그중 인 성분은 식물 플랑크톤이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영양을 공급받은 식물 플랑크톤은 햇살을 받으며 폭발적으로 번식하죠. 만찬을 예상한 듯 물고기들은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촘촘한 플랑크톤 덕에 물고기들은 모두 건강하고 살도 통통하게 올랐죠. 같은 종끼리 모여 한가롭게 유영하는 지금은 반수면 상태로 쉬는 중입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상어의 등장은 주변을 순식간에 긴장시킵니다. 움직임은 느긋하지만 바다 생태계의 절대적 지배자임을 보여줍니다. 먹는 자와 먹히는 자들 간의 눈치 싸움에 생존이 달려있죠. 상어는 자신들의 왕국을 순찰하다 빈틈이 보이면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바닷속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쫓고 쫓기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바다 생태계의 지배자, 상어는 대부분 야행성입니다. 상어는 밤에는 사냥하고 낮에는 산호초 아래서 조용히 낮잠을 잡니다. 상어는 천적이 거의 없지만 인간의 끊임없는 남획으로 지난 50년간 70% 이상 줄었습니다. 상어는 사람들 손에 우연히 잡히질 않죠. 낚싯줄이 끊어져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 상어는 입에 걸린 낚싯바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상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피지 남부에 위치한 벵가 지역의 주민들은 살아있는 상어가 훨씬 더 가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형 상어가 우글거리는 이곳은 상어를 위해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덕분에 다른 물고기들도 보호받죠. 이 상어는 길이가 5m가 넘고 몸무게도 1톤이 넘는 포악한 타이거 샤크입니다. 이곳에 온 다이버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타이거 샤크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공포를 자아내죠. 이곳에 모인 상어들이 관심 갖는 건 오직 커다란 통, 그 안에 먹이가 있다는 걸 냄새로 이미 알아챘습니다. 먹이통을 맴돌던 상어들이 점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잠수 책임자들은 상어가 더 모일 때까지 먹이를 주지 않고 기다립니다. 공격성이 강한 상어는 안전을 위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오늘 첫 번째 먹이는 큰 타이거 샤크가 받아먹네요. 코앞에서 먹이 냄새를 감지한 상어들은 더 흥분해서 달려듭니다. 난폭해진 상어도 먹이를 주면 잠시 온순해집니다. 본능 속에서 잠깐의 평온을 찾는 순간이죠. 상어는 사람들 머리 위를 스치듯 맴돌며 주변을 배회합니다. 사람들은 아찔한 장면에 빠져들고 안전요원들은 만일을 대비해 사방을 경계합니다. 먹이를 먹지 못한 상어가 무섭게 달려들더니 이번에는 촬영팀을 향합니다. 이곳에 온 상어 중에는 심한 상처를 입었거나 낚싯바늘에 걸린 상어도 많습니다. 마구 덤벼드는 이 타이거 샤크는 턱뼈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이 타이거 샤크는 입에 낚싯바늘이 박혀 있네요. 이 상어는 어쩌다가 낚싯바늘이 아가미에 걸렸을까요? 이 중에는 아주 심한 상처를 입은 상어도 있습니다. 이 타이거 샤크는 작살에 찍힌 듯한 상처를 입고도 여전히 유영을 합니다. 여기서는 잠시라도 한눈 팔다간 큰일 나죠. 상처 입은 상어가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달려듭니다. 결국 먹이 하나를 얻어먹고 갑니다. 오늘 상어 몇 마리한테 나눠준 먹이는 간식에 불과한 양입니다. 먹이를 많이 주면 자칫 사람들한테 길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상어들은 이제 먹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래도 못내 아쉬운 듯 먹이통 주변을 맴돌며 떠나질 않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갈 시간. 이곳에 온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어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닷물은 쉼없이 움직입니다. 수면은 바람의 마찰로 물결이 이동하지만 바닷속은 다르죠. 조석 현상에 의해 바닷물이 빠지고 들어오길 반복하며 물의 흐름이 바뀌죠. 수많은 물고기가 물살에 쓸려가는 플랑크톤을 따라 유영합니다. 출렁이는 물결 속에는 바다 생물들만의 비밀스러운 신호가 있죠. 오늘은 큰 따개비의 산란일입니다. 암수 한 몸인 따개비는 물살에 이새를 퍼뜨리지만 오늘은 운이 좋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물고기 떼가 간식처럼 먹네요. 물고기들의 소란스러운 먹이 경쟁은 채 5분도 안 되어 끝납니다.
바닷속에서 큰 무리를 지어 다니는 어종들은 대부분 회유성 물고기들이죠. 이들은 물살을 거슬러 오르며 성장하고 평생을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일부 어종들은 깊은 바닷속에 거대한 해류를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왕복하기도 하죠. 이 상어 무리는 무려 1000km 이상 먼 거리를 왕복하는 종입니다. 이 중에는 심한 상처가 난 상어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짝짓기 때 수컷이 몸을 밀착하려고 물면서 생기죠. 다행히 치료사 물고기가 동반합니다. 이 상어들은 계절이 변하고 해류의 방향이 바뀌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무리지어 사는 물고기들에게는 1년에 단 한 번 아주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기다려온 것은 순간의 축제. 조용히 그들만의 시간이 오길 기다립니다. 수면 근처에 있던 무리가 갑자기 한 곳으로 몰립니다. (1년을) 기다린 생명의 축제죠. 산란입니다. 암컷이 수면을 향해 오르면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따라붙고 알을 낳음과 동시에 정자를 뿌려 수정시킵니다. 생명의 씨앗을 남기기 위한 시간은 단 10분. 짧고도 치열한 경쟁이 계속됩니다. 동시에 알을 낳고 수정시킴으로써 생존율을 높이려는 산란 전략은 꽤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먹이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천적도 등장하죠. 수많은 알이 대왕 쥐가오리 입속으로 사라집니다. 바닷속에서 생존하려면 운도 따라줘야 하죠. 온종일 플랑크톤을 걸러먹는 대왕 쥐가오리에게는 아가미에 걸리는 이물질이 늘 문제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도움을 받아야만 하죠. 수십 마리의 청소 놀래기가 달려들어 아가미에 붙은 이물질을 깨끗하게 먹어치웁니다.
청소를 받을 때도 나름의 룰이 있죠. 본인 순서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청소를 받은 대왕 쥐 가오리가 홀가분한 듯 먹이를 찾아 이동합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 플랑크톤으로 배를 채워야 하니 늘 바쁘게 다녀야 하죠. 먹는 양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드넓은 대양의 우기가 시작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구름이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굵은 비가 끊임없이 내려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흠뻑 내리는 비는 육지의 모든 동식물들이 기다리던 단비죠. 넘쳐난 빗물은 바다로 흘러드는데 그 안에는 식물 플랑크톤에게 필요한 영양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기 동안 바닷속에는 육지에서 유입된 인성분이 식물 플랑크톤의 영양분이 되어 빠른 성장을 돕습니다. 이때를 맞춰 물고기들은 산란하고 알에서 나온 치어들은 거친 세상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치어들에게는 매 순간이 위기이며 생존을 위한 도전이죠. 하지만 치어들 중 절반 이상은 성장하기 전에 다른 물고기들의 먹이로 사라집니다. 운 좋게 성장한 물고기들만이 산호초에서 거주하며 생을 이어가죠. 그 중에는 평생을 어둠 속에 은신하며 살아가는 종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빛이 안 드는 산호초의 좁은 동굴이 대를 이어 사는 보금자리죠. 이렇다 보니 다른 종들하고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눈이 더 크게 진화했습니다. 깊은 대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터널과 동굴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래전 화산 폭발과 지각 변동으로 형성된 이 터널은 이제 산호가 자라기 좋은 최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태평양에는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한 지역도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로 뒤덮인 유카탄 반도의 일부 숲은 오래전에는 바닷속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닥이 무너져 볼품없는 웅덩이 같지만 그 속에는 지구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에 잠긴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수천 년에 걸쳐 빚어진 자연의 조각품들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중동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천장의 종유석은 더 정교해지며 빈틈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돌기둥으로 천장을 떠받쳐 놓은 듯한 이것은 석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각품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공간이 비어있는 동굴의 석회암층으로 지하수와 빗물이 스며들면서 탄생은 시작됩니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 때 그 속에 섞여있던 탄산칼슘 성분이 미세하게 응고되면서 수천 년에 걸쳐 생겨난 결정체들이죠. 이렇게 만들어져 고드름처럼 자라는 것은 종유석. 물방울이 떨어져 아래부터 응고되어 쌓이는 것은 석순. 그리고 종유석과 석순이 맞닿아 기둥처럼 된 것은 석주입니다. 공기 속에서 단단히 굳어진 탄산칼슘 결정체는 물속에 잠겨 있어도 녹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래전에 이곳은 바닷속이었다는 것이죠. 6,600만 년 전 대형 운석이 유카탄 반도 해안에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바닷속이 밀리고 솟아올라 지금의 동굴이 생겨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 동굴에는 종유석이 생성되기 시작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굴에 빗물이 유입되고 지하수가 차오르면서 모두 물에 잠겼죠. 동굴 속 세상은 오랫동안 바깥 세계와 단절되며 결정체들은 훼손 없이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서만 응고되는 탄산칼슘 결정체는 물속에 잠기면서 모두 성장이 멈췄죠. 이 종유석과 석수는 불과
1cm를 남겨둔 채 멈췄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빚어진 자연의 신비는 기약 없는 고요함에 묻힙니다. 태평양에는 인간들의 욕망이 남긴 흔적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조용한 섬나라 추크. 이곳은 약 5만여 명의 인구가 평화롭게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공격을 받은 일본군 군함 60여 척과 많은 비행기가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선체가 온전해 보이는 이 배는 80여 년 전 바다를 누비던 일본군 군함이었죠. 세월이 흘렀어도 갑판 위의 대포와 탱크는 예전의 모습으로 고요히 남아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쏘아 올렸던 포탄의 탄피는 오랜 세월 뻘 속에 묻혔습니다. 갑판에 어지럽게 흩어진 탄알과 탄피는 침몰 직전의 치열한 전투의 흔적을 증언하고 있죠.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던 일본군의 수송기 역시 미군의 공격을 받고 추락해 바닷속의 흉물로 남았습니다. 전쟁의 잔해물들은 추쿠섬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가라앉아 당시에 격렬했던 순간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그중 일본군의 대형 군함들은 섬의 바깥쪽에서 공격받고 깊은 바다로 침몰했습니다. 이 배는 한때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던 일본군의 대형 화물선이었습니다. (80여) 년이 넘게 바닷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기름이 담긴 연료통은 큰 손상 없이 그대로 남아 역사의 한 조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군수물자를 운반하려던 트럭은 바닷물에 부식되어 이제는 형체만 남았죠. 아래층 화물칸에 있는 것은 일본군 폭격기입니다. 이 화물선은 비행기까지 여러 대 실어 나를 정도로 큰 배였지만 미군의 폭격으로 맥없이 침몰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수많은 선원도 함께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아직도 선체 곳곳에는 선원들의 유골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날의 비극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인 잃은 자전거는 뻘에 덮인 채 잊힌 물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형 화물선은 당시에도 깨끗한 샤워 시설을 갖출 정도로 당대 최고의 선박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비상시에 사용되었을 약병들은 오랜 세월 속에 묻혀 잊힌 흔적으로 남았죠. 배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족함 없이 지냈던 흔적도 선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술병들이죠. 당시 침몰한 60여 척의 배는 이미 자연에 동화되어 생태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배 모양 그대로 가라앉은 이 군함은 온통 바다 생물들로 뒤덮여 이제는 형체만이 남았죠. 상대를 향해 겨눴던 무기마저도 빈틈없이 생명체가 달라붙어 새로운 생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형 구조물에는 생물들이 빼곡히 자리에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죠. 상단의 구조물도 치어대가 머무는 새로운 생명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물고기들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위험은 언제나 그들 가까이에 있죠. 수시로 찾아오는 줄 전갱이 무리에겐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장소가 되었죠. 한때는 위용을 자랑하며 바다를 지배했던 군함이었지만 이제는 물고기와 어우러진 자연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군함은 프로펠러가 수면을 향해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뒤집힌 군함 밑바닥에는 산호들이 자라며 물고기들 서식지가 된 지 오래죠. 미로 같은 내부는 어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육아 장소입니다. 이 배는
배는 이제 물고기를 대대로 키워내는 최적의 육아시설로 변모했죠. 바닷속으로 침몰한 일본군 군함에는 수심과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생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쁘게 오르내렸을 계단을 올라가면 마치 정글처럼 산호가 빽빽히 우거졌습니다. 선체는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많은 생물들이 대를 이어 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터전이 된 것이죠. 바닷속 모래바닥으로 추락한 일본군 수송기도 80여 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서진 화물기는 바다 생물이부터 형체가 희미해졌지만 죽음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죠. 바닷속으로 추락한 인간들의 욕망에도 자연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색의 옷을 입혔습니다. 여기는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심해의 슬픈 정원입니다. 잊힌 기억 속에서 다시 생명이 피어나는 공간입니다.